60대 초반의 한 남자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원래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기대치를 최대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악의 사태가 오더라도 준비돼 있을 테고,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느낄 테니까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악을 예상했던 건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그 사태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내가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사는 겁니다. 이젠 그 사실을 아는데 아내가 곁에 없어요. 기쁨 차단하기라는 방법으로 취약해지기를 거부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기쁨을 차단한다는 것은 비극을 연습하고 실망을 거듭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이야기의 여성처럼 기쁨이 살며시 고개를 쳐들 때마다 가장 음산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재빨리 옮겨간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듭되는 실망에 머물러 있는 편이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예 기쁨을 발견하지도 못한다. 실망을 거듭하는 쪽을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실망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미 실망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더 쉬워요. 실망감이 젖어들었다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차라리 실망감에다 텐트를 치고 사는 게 나아요. 기쁨을 적게 누리는 대신 고통도 덜 느끼는 거죠. 삶의 기쁜 순간들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는 취약성이 필요하다. 당신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숨도 못 쉬겠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 장면이 그려져 당황스러웠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인터뷰한 부모들의 80%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거나 함께 일했던 수천 명의 부모들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마찬가지다. 어째서 그럴까?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취약성과 기쁨의 관계를 이해하면 답은 명확해진다. 취약성과 기쁨의 관계를 이해하면 답은 명백해진다. 취약해질까봐 선수를 치는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 싫어서 문자 그대로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거나 자신이 만든 실망감 안에서 머무른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쁜 순간에 머릿속을 비극적인 이미지로 가득 채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평생 동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취약성을 밀어내려고 애쓰며 살아왔기에 불확실성, 위험, 기쁨의 감정 노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쁜 순간에 피부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느낌과 같은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갈구하면서도 그때 자신이 취약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워한다. 우리의 문화도 이른바 불행 예행 연습을 부추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취약해지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순간 꺼내올 수 있는 불행한 이미지들을 한가득 저장해 놓고 있다. 내가 강연장에서 청중을 향해 지난 일주일 동안 폭력적인 이미지를 본 적 있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라고 말하면 보통 청중의 20% 정도가 손을 든다. 그러면 나는 질문을 조금 바꿔본다.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나 CSI, NCIS, 로앤오더, 본즈 같은 범죄 드라마를 본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청중의 80에서 90%가 손을 든다.
신경의 말단에서 기쁨을 차단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이미지를 저장해두고 있어야 한다. 사람은 시각적인 존재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고 소비하고 두뇌에 저장한다. 얼마 전 남편 아이들과 함께 긴 주말을 보내기 위해 샌 안토니오로 차를 몰고 가는 길이었다. 아들 찰리가 유치원에서 새로 배운 재미있는 문답을 들려줘서 모두 왁자하게 웃고 있던 참이었다. 딸 엘렌도 깔깔거리고 있었다. 나는 하도 웃어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취약성이 나를 습격했다. 나는 움찔하면서 언젠가 뉴스에서 봤던 이미지를 떠올렸다. 주간 고속도로에 SUV 한 대가 뒤집혀 있고 도로면에 빈 좌석 2개가 나뒹굴고 있는 장면. 내 웃음은 공포로 변했고 스티브를 보고 불쑥 이렇게 말했다. 여보, 좀 천천히 가자. 그러자 스티브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길이 막혀서 아예 멈춰 있는데 천천히 가자고? 기쁜 순간에 종종 수반되는 취약성의 진동은 언제 느껴도 불편한 법이다. 자연스럽게 기쁨 안으로 들어가서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 진동에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성을 불길한 신호가 아니라 기쁨을 실감케 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나는 그 도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서 정말 놀랐다. 그리고 내 인생도 달라졌다. 자신의 경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기쁨에 수반되는 취약성의 전율을 감사하라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어떤 사람, 아름다움, 이어짐 또는 눈앞의 순간이 얼마나 고마운지 인정한다. 나의 통계에 따르면 감사는 기쁨 차단하기에 해독제였다. 연구 참가자들 가운데 기쁨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은 고마워하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런 패턴이 통계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학자로서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고마움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내가 놀랐던 것은 단순히 기쁨과 고마움이 관련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정신적, 실천적으로 기쁨과 고마움을 둘 다 언급했다. 기쁨과 고마움은 사람들의 이어짐에 대한 믿음, 인간보다 위대한 어떤 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점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행복과 기쁨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려줬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행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이다. 반면 기쁨은 정신적인 의미에서 세상에 참여하는 방법이며 감사를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나도 처음에는 기쁨과 취약성의 관계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만 지금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고마워하기가 기쁨 차단제의 해독제인 이유도 알 것 같다.